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스웨덴 작가 요나스 요나손 작품입니다. 오늘은 아마 마지막 녹음일 것 같네요. 27. 2005년 5월 27일 금요일부터 6월 16일 목요일. 아만다 아인슈타인은 여전히 생존해 있었다. 이제 84살이 된 그녀는 그녀의 소유이며 그녀의 장남 알란이 경영하는 호텔의 한 스위트룸에서 지내고 있었다. 알란 아인슈타인은 51살로 동생 마오와 마찬가지로 매우 총명한 사내였다. 형 알란이 진짜 회계사를 거쳐 호텔 지배인이 되는 동안 동생 마오는 공학에 뜻을 두었다. 이 호텔은 그의 40번째 생일 때 어머니에게서 선물로 받았다. 그의 길은 처음엔 순탄치 않았다. 그의 꼼꼼한 성격 탓이었다. 그는 인도네시아 최대 정유 공장 중 하나에 취직해 생산 공정을 감독하는 업무를 맡았다. 거기서 그가 범한 최대 실수는 사람들이 하라고 한 일을 그대로 했다는 점이었다. 공장에는 수리할 게 없어져 버렸고 그 탓에 중간 간부들이 이런저런 수리를 구실 삼아 공금을 횡령하는 일이 불가능해져 버렸다. 회사의 수익은 30% 증가한 반면 마오는 기업 전체에서 가장 인기 없는 사람이 되었다. 동료들의 소소한 괴롭힘은 위협을 느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고 더 이상 견디지 못한 마오 아인슈타인은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일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거기에 가서도 금방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동안 그가 떠난 인도네시아의 회사는 모두가 만족하는 가운데 원상태를 회복했다. 아만다는 자신의 두 아들이 무한히 자랑스러웠으나 도대체 어떤 기적으로 그들이 그렇게 똑똑한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과거 헤르베르트가 자기네 집안의 족보에는 우량한 유전자가 섞여 있다고 말해준 적이 있긴 하지만 그가 누굴 두고 한 말인지는 잘 기억나지 않았다. 어쨌든 알란의 전화를 받은 그녀는 너무도 좋아하면서 자신은 대환영이니 친구들을 다 데리고 빨리 발리로 오라고 말했다. 곧바로 아들 알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소식을 알리겠단다. 혹시 호텔이 10,000원이면 손님 몇 명을 쫓아내면 된단다. 그리고 아부다비에 있는 마오에게도 전화해 휴가를 함께 보낼 겸 달려오라고 할 거란다. 물론 호텔에서는 파라솔 장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막론하고 각종 칵테일을 마음껏 마실 수 있단다. 그리고 자기는 절대 서빙하는 데 끼지 않겠다고 약속하겠단다. 알란은 그렇다면 알란 씨 빨리 와. 너무 보고 싶어. 아주 이른 시일 내에 모두가 달려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기 전 뭔가 덕담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몇 개 되지도 않은 뉴런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성공한 사람은 전 세계를 통틀어 찾아볼 수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그녀는 이 말이 얼마나 고맙게 느껴졌든지 눈물까지 찔끔 흘렸다. 합동 기자회견이 시작되자 라넬리드 검사는 경찰견 얘기부터 꺼냈다. 기자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이 개가 오르셰스 스티케부르크 부근의 한 궤도차에서 시체의 자취를 감지했고 이를 바탕으로 본 검사는 일렬의 추론을 행하였는 바 만일 그 개가 틀리지만 않았더라면 본 검사의 추론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키키가 후각을 상실했으며 따라서 녀석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 장소에는 시체가 없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본 검사에게 들어온 보고에 따르면 그 개는 안락사되었는데 조련사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하지만 검사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으니 지금 키키는 조련사의 동생 집에서 가명으로 여생을 보내기 위해 스웨덴의 북부 지방으로 향하는 중이었다. 나아가 본 검사는 에스킬스투나 경찰서가 네버 어게인 조직의 너무나도 훌륭한 새로운 활동들에 대해 알려주지 않은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만일 제가 이 단체의 복음주의적 성격에 대해 알고 있었더라면 본 수사는 전혀 다른 방향을 취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본 검사가 이른 결론들은 미친 경찰견 한 마리와 경찰이 제공한 일렬의 왜곡된 정보들에서 기인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본 검사는 경찰 전체를 대신하여 깊이 사과드리는 바입니다. 라트비아 리가에서 발견된 양동이 헤니크 홀텐의 시체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당연히 살인사건에 대한 새로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역시 사망한 볼트, 뱅트 윌런드의 사건은 이제 종결되었습니다. 윌런드는 프랑스 웨인 부대에 입대했을 공산이 매우 큽니다. 웨인 부대에는 가명으로 입대하는 게 관례이므로 입대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순 없지만 윌런드가 모든 정황으로 볼 때 며칠 전 지부티 중심가에서 발생한 테러 사건에서 희생된 게 거의 확실합니다. 라넬리드 검사는 기자들에게 이 사건의 다양한 인물들 간의 관계에 대해 설명한 뒤 이날 오전에 보세 융베리에게서 선사받은 가죽 장정 성경책을 보여주었다. 기자들은 자신들이 알란 칼송과 그의 친구들을 접촉해 증언을 직접 들어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침묵을 지켰다. 그 노망든 늙은이가 윈스턴 처칠이며 별의별 사람들에 대해 헛소리를 늘어놓는 모습을 기자들이 본다면 자기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다. 기자들은 이번에는 양동이 홀텐에게로 방향을 돌렸다. 그는 살해되었는데 당초 살해범으로 추정되던 사람들은 혐의를 벗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를 죽였습니까? 라넬리들은 이 문제는 적당히 넘어갈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제 어떤 답변이라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는 이미 말했듯이 오늘 당장 새로운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한 다음 이 주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언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놀랍게도 기자들은 그의 설명에 만족한 기색이었다. 라넬리드 검사와 그의 경력은 이날을 무사히 넘긴 것이다. 아만다 아인슈타인은 알란과 친구들에게 빨리 오지 않고 뭐 하느냐고 재촉했고 그들도 그럴 수 있기만을 바라고 있었다. 유난히 약삭 빠른 기자 하나가 언제고 종직인의 농가에 들이닥칠 수 있는 일이어서 그 전에 이곳을 뜨는 게 좋았다. 알란은 아만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몫을 한 셈이었으니 이제는 예쁜 언니가 나설 차례였다. 종직인의 농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소테네스 공군 기지가 있었고 거기에는 코끼리 한두 마리는 너끈히 삼킬 수 있는 로커즈 허큘리스 수송기가 있었다. 그런데 문제의 비행기 한 대가 굉음과 함께 농가의 상공을 지나며 소녀를 겁에 질리게 했다. 그 모습을 본 예쁜 언니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녀는 기지의 사령관을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렇게 꽉 막힌 인간이 없었다. 그는 사람들과 동물들의 대륙간 수송을 고려하기 전에 먼저 각종 증명서 및 허가증부터 보자는 거였다. 예를 들어 군용기는 민간 항공사와 경쟁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음을 밝히는 농업부 장관의 승인서가 필요하단다. 게다가 적어도 4번의 기착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수의사가 동물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어야 한단다. 또 코끼리는 매번 최소 12시간의 휴식이 필요하단다. 빌어먹을 스웨덴의 관료주의, 여시나 처먹어라. 예쁜 언니는 이번에는 뮌헨의 루프트한자 항공사의 전화번호를 누르며 내뱉었다. 그들은 훨씬 협조적이었다. 물론이란다. 루프트한자는 코끼리 한 마리와 승객 몇 명쯤은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단다.
그들이 에터버리시의 란드베테르 공항으로 오기만 하면 루프트한자는 기꺼이 그들 모두를 인도네시아까지 태워다 줄 거란다. 조건은 딱 두 가지란다. 첫째, 동물의 주인은 동물 소유증을 한부 제출하고 정식 자격증을 지닌 수의사가 여행 중에 코끼리와 함께 할 것. 둘째, 승객들은 사람과 동물을 막론하고 인도네시아 공화국 입국을 위한 정식 비자를 소지할 것. 이 두 가지 조건만 채워준다면 항공사는 적어도 3개월 안에 비행 스케줄을 잡아줄 수 있단다. 빌어먹을 독일의 관료주의, 똥이나 처먹어라. 예쁜 언니는 인도네시아에 직접 전화를 걸면서 내뱉었다. 그녀가 전화로 누군가와 통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약간 필요했다. 왜냐하면 인도네시아에는 무려 50개나 넘는 항공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상 근무자들 중에서 영어를 하는 사람은 퍽 드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쁜 언니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목적을 이룰 수 있었다. 수마트라 섬 팔렘방의 한 항공사는 거액의 대가로 스웨덴까지의 왕복 비행을 받아들였다. 이를 위해 그들은 보잉 747기를 한 대 보유하고 있단다. 다행히도 이때는 유럽연합이 몇몇 인도네시아 항공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그들의 스웨덴 영공 비행을 금지하기 전이었다. 항공사는 스웨덴 착륙 허가는 자기네가 얻어낼 수 있지만 인도네시아에서의 착륙 허가는 베르 클런드 여사께서 책임져야 한다는 거였다. 수의사요? 그런 건 왜 필요하죠? 남은 것은 요금 문제였다. 애초 가격보다 20% 이상 올라갔지만 예쁜 언니가 특유의 걸쭉한 어휘를 최대한 곁들여 비행기가 스웨덴에 도착하면 스웨덴 크로나화로 현금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자 적정선에서 타결되었다. 비행기가 스웨덴을 향해 이륙하고 있을 때 우리의 친구들은 다시 한번 총회를 가졌다. 베니와 율리우스는 란드베테르 공항의 까다로운 직원들의 코밑에 흔들어댈 가짜 서류들을 만들기로 했고 알라는 발리에서의 착륙을 책임지기로 했다. 란드베테르 공항에서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으나 베니는 손수 만든 가짜 수의사 자격증과 약간의 전문 용어로 신뢰성을 확보했다. 여기에다 코끼리에 대한 소유증과 위생증명서 그리고 알란이 인도네시아어로 작성한 그럴듯해 보이는 서류 한 뭉치가 첨부되어 결국 모두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었다. 또 여러 가지 허위 사실 가운데 승객들의 다음 기착지는 코펜하겐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여권 제시는 불필요했다. 승객은 도합 10명이었다. 100세의 노인 알란 칼손, 악명 높은 도둑이었다가 이제 혐의를 벗은 율리우스 윤선, 만년 학생 베니 융베리, 그 약혼녀 예쁜 언니 구닐라 비에르 콜런드, 코끼리 소냐와 독일 셰퍼드 부스터, 식품 도매업자이며 최근에 신앙인이 된 베니의 형 보세, 왕년에 유명한 수사관이었던 아론손, 전 깽단 두목 페르군나르 예르딘, 그리고 예르딘이 형을 살고 있을 때 아들에게 속 터지는 편지를 써서 보냈던 그의 노모 로즈메리 등이었다. 중간에 불필요한 기착들은 모두 생략하고 11시간 동안 비행한 끝에 인도네시아 기장은 비행기가 발리 국제공항으로 하강을 시작했다고 알렸고 알란에게 이제 당신은 착륙 허가를 얻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알란은 관제탑에서 연락이 오면 자기에게 연결시켜 주기만 하라고 대답했다. 나머지는 자기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거였다. 그러죠. 연락이 왔네요. 기장의 목소리가 불안해졌다.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잘못하면 우리를 쏴버리겠는데요? 에이, 쓸데없는 걱정 말라고. 알란은 기장의 헤드셋을 벗겨 자기가 착용하며 영어로 말했다. Hello, 발리 공항이요. 관제탑에서는 곧바로 그쪽의 정체를 밝힐 것이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도네시아 공군을 보낸다고 경고했다. 내 이름은 달러요. 10만 달러. 알란이 대답했다. 헤드셋 저쪽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기장과 부기장은
경탄스러운 눈으로 알란을 쳐다보았다. 지금 관제탑 실장은 각자의 몫이 얼마 되는지 동료들과 계산 중이야. 알란이 설명했다. 그건 나도 알겠어요. 기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시 몇 초 더 흐른 뒤 관제탑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헬로? 아직 거기 계십니까? 미스터 달러? 나 여기 있어. 당신 이름이 뭔지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10만이요. 난 미스터 10만 달러고 귀공항에 착륙 허가를 요청하는 바요. 알란이 대답했다. 죄송합니다만 미스터 달러, 지금 연결 상태가 좋지 않네요. 이름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알란은 기장에게 관제탑 실장이 이제 협상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나도 알아요. 기장이 대꾸했다. 내 이름은 20만이요. 자, 이제 착륙해도 되겠어? 잠깐만 기다리세요, 미스터 달러. 관제탑 실장은 아마도 동의를 얻어내려는 듯 동료들과 뭐라고 몇 마디 나눈 다음 다시 말을 이었다. 발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미스터 달러. 당신을 맞이하게 되어 무한한 영광입니다. 알란은 관제탑 실장에게 감사를 표한 뒤 헤드셋을 기장에게 돌려주었다. 발리에 처음 오신 건 아닌 모양이네요. 기장이 웃으며 말했다. 발리는 모든 게 가능한 곳이지. 알란이 대꾸했다. 발리 공항에서 근무하는 화통한 양반들은 미스터 달러의 친구들은 무비자로 여행 중이며 그들 중 하나는 체중이 5톤가량 되며 다리가 둘이 아닌 넷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지만 5만 달러를 추가로 지불하니 세관 서류와 체류증에 소냐를 운반할 수 있는 차량까지 제꺼덕 해결되었다. 그리하여 착륙한 지 1시간도 안 되어 일행은 아인슈타인 가족이 경영하는 호텔에 전원 도착할 수 있었다. 소냐는 공항에서 베니와 예쁜 언니와 함께 기내식 운반 트럭 중 하나를 타고 왔는데 덕분에 이날 발리 싱가포르 여객기 승객들은 밥을 굶어야 했다. 그들이 도착하자 아만다와 알란과 마오가 달려 나왔고 감격적인 상봉 시간이 지난 뒤 손님들은 각자의 객실로 인도되었다. 소냐와 부스터는 호텔의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돌아다니며 굳은 다리를 풀 수 있었다. 섬 안에 소냐의 동무가 없는 것을 안타까워한 아만다는 수마트라에서 녀석의 남자친구를 한 마리 데려다 주겠다고 약속했다. 부스터에 대해선 별로 걱정하지 않는단다. 발리에는 한가롭게 돌아다니는 예쁜 암캐들이 지천이니까. 또 아만다는 이날 저녁에 환영잔치를 발리식으로 성대하게 베풀 계획이라고 알려주면서 그때까지 모두들 낮잠이나 자며 푹 쉬라고 당부했다. 대부분이 그녀의 충고를 따랐다. 고들메기와 그의 어머니는 파라솔로 장식된 칵테일을 저녁 때까지 기다릴 수 없었고 그건 알란도 마찬가지였다. 물론 알란은 파라솔 없는 칵테일을 원했지만 세 사람은 해변의 긴 의자에 편안히 몸을 눕히고 웨이터를 기다렸다. 드디어 나타난 웨이트리스는 나이가 84살이었다. 그녀는 평상시에 서빙을 하는 바텐더를 대신해서 나온 것이었다. 자, 여기 이에르든 씨 빨간 파라솔 칵테일이에요. 이 녹색 파라솔로 장식된 칵테일은 예르딘 여사 거고요. 그리고 가만히 있자. 알란 씨가 우유를 주문한 거 맞았던가? 아만다, 서빙하는데 끼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거짓말이었어, 알란 씨. 거짓말. 낙원이 석양으로 물들고 있을 때 우리의 친구들은 아만다와 알란 아인슈타인과 마오 아인슈타인이 마련한 성대한 만찬상에 둘러 앉았다. 그들은 앙트레로 사태 렐리트를 먹었고 메인 요리와 디저트로는 각각 베크 베투토와 자자 바툰 베드를 맛볼 수 있었다. 이 모든 것은 야자수의 일종인 투아크와야가 곁들여져 있다. 베니는 늘 그렇듯 생수를 마셨다. 발리에서의 이 첫 번째 저녁 파티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밤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식사가 끝나자 모두가
피상암본을 한 잔씩 마셨고 위스키 소다를 원한 알란과 차 한 잔을 부탁한 베니만이 예외였다. 보세는 모든 것이 풍성하기만 한 이 저녁 시간에 약간의 영적인 균형이 필요하다고 느껴 자리에서 일어나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의 말씀을 인용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우리 모두는 끊임없이 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그는 두 손을 모으고는 극히 예외적이고 또 예외적으로 좋은 이날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보세의 말에 뒤이은 싸한 정적 속에서 알라는 이렇게 말했다. 난 그냥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보세는 주님께 감사를 드렸지만 어쩌면 주님도 그에게 감사했을지 모른다. 왜냐하면 발리의 호텔에서 휴가를 즐기는 이 잡다한 무리로 인해 세상의 행복이 이어지고 또 증가했기 때문이다. 베니는 예쁜 언니에게 청혼했고 나와 결혼해 주겠어? 그녀는 받아들였다. 그래 당장 왜 그렇게 뜸을 들인 거야 빌어먹을. 결혼식은 다음날 거행되어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80살인 로즈마르 예르드는 지역의 양로원 원생들에게 보드게임으로 보물섬 노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자기가 매번 이길 수 있을 정도로만 가르쳤다. 구들매기는 해변의 파라솔 아래 긴 의자에 찰싹 달라붙어 7가지 색깔의 칵테일을 홀짝거렸다. 보세와 율리우스는 낚싯배를 한 척 사서 온종일 그걸 타고 시간을 보냈고 아론손 반장은 발리 사교계의 총아가 되었다. 그는 백인, 즉 현지 말로는 볼레인데다가 세계에서 가장 부패하지 않은 나라 중 하나에서 온 형사였다. 이곳 사람들에겐 더 이상 이국적일 수 없는 인물이었다. 알란과 아만다는 호텔 앞에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을 매일 산책했다. 그들 사이엔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같이 있는 시간을 갈수록 좋아하게 되었다. 그들의 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그녀는 84살이었고 그는 벌써 101살의 나이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느 순간부터 무엇보다도 균형을 잡으려고 서로 손을 잡는 습관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사람들이 약간 시끄럽게 느껴져 아만다의 베란다에서 단둘이 저녁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 결국 알란은 아만다의 집에 완전히 들어앉았다. 알란의 호텔방은 다른 관광객에게 대여해 호텔 수입을 늘릴 수 있으니 일석이조였다.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던 중에 아만다는 그들도 베니와 예쁜 언니처럼 하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다시 말해서 이왕에 같이 살게 되었으니 결혼하자는 말이었다. 알란은 아만다는 자기에 비하면 너무 어린 게 사실이지만 그 정도는 감내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 이제 그는 위스키 소다 칵테일을 손수 만들 수 있게 되었으니 이 문제는 더 이상 부부 생활에 걸림돌이 될 수 없었다. 따라서 알란은 아만다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했다. 그럼 오케이? 아만다가 물었다. 오케이. 알란이 대답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조금 더 힘껏 서로의 손을 잡았다. 물론 균형을 잃지 않기 위해서다. 양동이 헨리크 홀텐의 죽음에 대한 수사는 짧게 행해졌고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했다. 경찰은 그의 과거를 뒤져보았다. 특히 구닐라 비엘르 쿨른드가 살던 시에토르프의 호스카 농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사는 그의 옛날 친구들을 신문에 보았지만 그들은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다는 거였다. 바다 건너 리가의 경찰들은 머스탱을 폐차장까지 몰고 간 주정뱅이에게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애썼지만 그의 입에서는 일관성 있는 말이 단 한 문장도 흘러나오지 않았다. 그러다 한 경찰이 아이디어를 내어 포도주 반 리터를 목구멍에 흘려 넣자 주정뱅이는 갑자기 짓거리기 시작했다. 그 똥차를 폐차장까지 끌고 가달라고 부탁한
친구가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어떤 친구가 술병이 가득 든 봉지를 들고 다가왔죠. 그래요, 그래. 난 그때 조금 취해 있었어요. 하지만 포도주 4병을 거절할 만큼 취해 있진 않았죠. 며칠 뒤 단 한 명의 기자가 양동이 홀텐의 죽음에 대한 수사의 진척 상황을 알아보려고 나타났지만 답변해 주어야 할 라네릴드 검사는 자리에 없었다. 그는 휴가를 얻어 불이 나게 라스팔마스행 차터기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사실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 먼 곳으로 가고 싶었다. 그는 발리가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지만 남아있는 좌석이 없었다. 카나리아 제도도 괜찮을 거야. 그리고 이제 파라솔로 장식된 잔을 하나 들고 그 의자 위에 뒹굴고 있으려니 아론선 반장은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졌다. 그 친구는 사표를 내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 것 같던데. 28. 1982년부터 2005년 미국 대사관의 미지급 급료는 딱 적당한 때에 도착했다. 알라는 그가 태어나고 자란 집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예쁜 빨간 오두막 한 채를 찾아내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의 존재 여부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스웨덴 공무원들과 약간의 언쟁을 벌여야 했다. 그들은 결국 명확한 사실 앞에 굴복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놀랍게도 노후연금까지 지급하겠다는 거였다. 아니 왜요? 알란이 물었다. 왜냐하면 영감님은 노인이니까요. 공무원이 대답했다. 아, 그런가요? 사실 그는 충분히 자격이 되는 나이였다. 그러고 보니 이듬해 봄에는 벌써 78살이었다. 그는 그 많은 위험한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늙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아직도 얼마간 더 늙어갈 거였다. 세월은 평온하게 흘러갔다. 알라는 세상의 흐름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 심지어 이따금 장을 보러 가는 플랜시의 일들에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필요한 것들은 식료품상 구스타프손의 손자의 가게에서 사곤 했는데 다행히도 그는 알란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다. 또 알란은 플랜의 시립 도서관에도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 왜냐하면 읽고 싶은 신문이 있으면 구독 신청만 하면 매일 집 앞 우편함에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너무도 편리하지 않은가? 웩스홀트북은 오두막의 은둔자가 83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전거로 플랜까지 장보러 가기가 힘에 부친다고 느껴 자동차를 한 대 샀다. 처음에는 면허증을 딸 생각이었으나 운전학원 강사가 시력검사와 운전자 척성검사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포기하기로 결정했다. 사실은 그 전에 강사가 교통법 교본, 이론교육, 운전 실습, 최종 테스트 등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을 때부터 귀를 닫아 버렸던 것이다. 1989년 소련은 와해되기 시작했는데 윌크스홀트의 지하실에서 직접 화주를 만들어 마시는 노인이 보기엔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새로이 소련호의 조타수가 된 고르바초프라는 젊은 친구가 맨 처음 내린 결정은 지나친 보드카 소비 풍조에 대해 범국가적으로 전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었다. 세상에,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중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이건 바보라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야? 같은 해 알란의 생일날 부엌문 앞에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나타나서는 배가 고프다고 신호를 했다. 알란은 녀석을 부엌으로 들어오게 하여 우유와 소세지를 대접했다. 고양이는 음식이 입맛에 맞았던지 그것을 자기 거처로 정했다. 호랑이 무늬가 있는 이 수컷 도둑 고양이에겐 곧바로 몰로토프라는 이름이 붙였다. 소련의 외무장관 몰로토프가 아닌 같은 이름의 칵테일에서 가져온 이름이었다. 몰로토프는 말은 많지 않았지만 아주 똑똑한 데다가 남의 말을 경청하는 재능이 경탄스러울 정도였다. 알란이 뭔가 이야기할 게 있어서 부르면 녀석은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달려왔다.
생지 쫓을 때를 제외하곤 적어도 자기 삶에서 뭔가 더 중요한지 뭐가 더 중요한지 아는 녀석이었다. 그리고 알란의 무릎 위에 폴짝 뛰어올라 편안히 자리 잡고는 귀를 쫑긋거려 이제 들을 준비가 되었다고 알렸다. 알란이 머리통과 목덜미를 간질거리기라도 하면 녀석은 무한한 인내심을 보여주었다. 알란이 닭을 몇 마리 키울 때 몰로포프에게 닭들을 쫓으면 안 된다고 딱 한 번 일러주자 녀석은 잘 알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거렸다. 몇 시간 뒤 녀석은 자기는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듯이 재미없어질 때까지 닭들을 쫓아다녔다. 하기야 녀석에게 무엇을 바라겠는가? 고양이는 결국 고양이 아니겠는가? 알란이 보기에 세상에 이 몰로토프보다 꾀바른 녀석이 또 없었다. 심지어 기어 들어갈 구멍이라도 생겼나 하여 닭장 주위를 빙빙 도는 여우놈보다도 약삭 빨랐다. 여우는 고양이도 잡아먹고 싶었지만 몰로토프는 녀석보다 훨씬 재빨랐다. 여기서 말한 소련의 외무장관 몰로토프에 대해서 설명하죠. 몰로토프는 소련의 정치가로 1890년에 태어나 1986년에 죽은 몰로토프는 소련의 정치가로 스탈린 시대에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1939년 소련이 핀란드로 침공해 겨울전쟁이 발발했는데 이때 물자가 부족한 핀란드군은 화염병을 만들어 던졌고 나는 핀란드의 친구다라는 입버릇처럼 말했던 몰로토프 외무장관에게 주는 술이라는 비꼬는 의미로 화염병에 몰로토프 칵테일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알란이 지금까지 모아놓은 해들에다 또 몇 년을 추가했다. 손끝 하나 까닥하지 않아도 연금은 매달 꼬박꼬박 들어왔다. 이 돈으로 그는 치즈와 소시지와 감자를 샀고 이따금 설탕도 한 봉지 샀다. 또 에스킬스투나 신문, 구독료도 내고 전기요금 청구서가 편지함에 날아들면 그것도 처리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지불하고 거기다 자잘한 물건들까지 몇 가지 사고도 매달 돈이 남았다. 그로서는 전혀 쓸모없는 돈이었다. 어느 날 알란은 이 남은 돈을 봉투에 넣어 시에 돌려보냈다. 그러자 한 공무원이 그를 찾아와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알란에게 돈을 돌려주면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관청을 골치 아프게 만드는 일은 그만하시란다. 알란과 몰로토프는 행복하게 살았다. 시간이 날 때마다 그들은 자전거를 타고 인근의 길들을 천천히 달렸다. 알란은 페달을 밟고 몰로토프는 자전거 바구니에 웅크리고 앉아 불어오는 바람과 속도를 즐겼다. 그들은 함께 평온하고도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했다. 이런 삶은 알란이 나이를 먹는 것은 자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날까지 계속되었다. 어느 날 여우가 몰로토프를 붙잡는데 성공했다. 붙잡힌 놈이나 붙잡은 놈이나 둘 다 깜짝 놀랐고 알란은 크게 상심했다. 알란은 태어나서 그런 아픔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 그리고 그 슬픔은 맹렬한 분노로 바뀌었다. 왕년의 폭약 전문가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테라스에 나가서 시커먼 겨울밤을 향해 고함쳤다. 그래, 내 놈이 원하는 게 전쟁이냐? 좋아, 해주마, 이 빌어먹을 여우놈아. 그것은 알란이 태어나서 처음이자 유일하게 화를 낸 경우였다. 그는 위스키 소다를 한 잔 마시고 면허증 없이 차를 운전해 근방을 한 바퀴 돌았고 거기에다 자전거를 타고 한참 동안 달려봤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알란은 복수는 전혀 쓸모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복수가 필요했다. 그는 다이너마이트 하나를 닭장 근처에다 설치했다. 여우놈이 배가 고파서 닭들의 영역에 코를 너무 깊이 들이밀면 터져버리게끔 해놓은 것이다. 알란은 분노로 정신이 흐려진 나머지 닭장 근처 헛간에다 자신의 폭발물을 모두 쟁여놓았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다. 그리하여 몰로토프가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날이 저물어 갈 무렵 쇠데르만란드의 이 지역에서 1920년 이래 가장 무시무시한 폭발 사고가 일어났다. 여우는 공중으로 튀어올랐고 닭들과 닭장과 헛간도 마찬가지였다.
폭발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창고와 집까지 박살나버렸다. 거실에서 편안히 잠들어 있던 알라는 안락 의자에 앉은 채로 붕 떠올라 감자를 저장하는 바깥 지하 창고 옆의 눈더미에 쑤셔 박혔다. 그는 입만 딱 벌리고 한동안 멍하니 있다가 겨우 한마디 했다. 그래, 이제 여우 놈은 끝났어. 이제 알라는 99살이었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떨어진 곳에 멍한 얼굴로 계속 앉아 있었다. 구급차와 경찰과 소방대원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불길 덕분에 어렵지 않게 그를 찾아낼 수 있었다. 그들은 감자 저장고 앞 눈더미 한가운데 놓인 안락 의자에 앉은 노인이 무사하다는 것을 확인하자 사회복지기관에 연락했다. 1시간도 안 되어 사회복지사 헤니크 쉐데르가 현장에 도착했다. 알라는 여전히 안락 의자 안에 있었다. 구급대원들이 샛노란 모포로 몇 겹이나 쌓아놓았는데 벌건 숯더미로 변한 폐허에서 발산되는 열기를 감안하면 불필요한 조치였다. 칼손 씨께서 집을 송두리째 날려버리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사가 물었다. 그렇소. 내 나쁜 버릇 중 하나지. 그렇다면 지금 칼손 씨는 거처하실 곳이 없다는 뜻이네요? 사회복지사가 다시 물었다. 그렇다고도 할 수 있지. 사회복지사님이 좋은 생각이라도 있으시오. 사회복지사도 당장에는 뾰족한 수가 없어 시 예산으로 플랜의 중심가에 호텔방을 하나 잡아주었다. 알라는 다음날 거기서 사회복지사와 그의 아내와 함께 설날을 보냈다. 알란으로서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톡홀름의 그랜드 호텔에서 묵었던 시절 이후 처음 누려보는 호사였다. 그는 당시 급히 떠나느라 미처 지불하지 못한 숙박비를 이제는 갚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2005년 1월 초 사회복지사는 일주일 전 졸지에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된 사람, 좋은 노인이 지낼 만한 곳을 하나 찾아냈다. 그렇게 해서 알라는 바로 얼마 전에 제1호실이 빈 말름셰핑 양로원으로 들어온 것이었다.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맞아준 앨리스 원장은 그러나 내기를 알려주며 단 몇 분 만에 삶의 즐거움을 모조리 앗아갔다. 흡연 금지, 음주 금지, 그리고 저녁 11시 이후에는 텔레비전 시청 금지. 그녀는 아침 식사 시간은 주중에는 6시 45분이고 휴일에는 그보다 1시간 늦는다고 설명했다. 11시 15분에는 점심 식사, 오후 3시 15분에는 간식, 6시 15분에는 저녁 식사. 정해진 시간 이후에 도착하는 원생은 이유를 불문하고 식사를 할 수 없다. 이어서 앨리스 원장은 샤워, 양치질, 외부인의 방문, 원생들 간의 방문 등에 관련된 규정들을 열거했다. 적어도 똥은 마음대로 쌀 수 있겠지? 알란이 물었다. 이것이 만난 지 15분도 안 되어 알란과 앨리스 원장의 관계가 악화된 결정적 계기였다. 알란은 여우에게 선전포고한 자신이 좋게 느껴지지 않았다. 비록 자기가 승리는 했지만 자기는 이렇게 쉽게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말이다. 그리고 지금은 양로원 원장에게도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는 거친 말을 내뱉고 있었다. 아무리 원장이 그런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이다. 거기에다 이제 자신을 끼워 맞추며 살아가야 할 이 모든 규정들과 제약들. 고양이가 그리웠다. 그는 이제 99살하고도 8개월을 더 먹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었다. 앨리스 원장이 그를 완전히 부숴버린 것이다. 이제는 인생이 지겨워졌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를 지겨워하고 있는 것 같았으므로. 그리고 그는 남이 싫다는데 굳이 자신을 강요하는 타입은 아니었다. 그는 결심했다. 제1호실에 들어가 6시 15분에 저녁을 먹고 깨끗이 샤워를 한 뒤 새 잠옷을 입고 깨끗한 이불을 덮고 잠들기로, 그리고 잠자다가 죽어버리기로. 사람들은 그를 발부터 나오게 하여 방에서 끄집어내 땅에다 묻으리라. 그러고는 까맣게 잊어버리리라. 알라는 저녁 8시에 그의 인생 처음으로 양로원 침대에 몸을 눕혔을 때 만족감이 전류처럼
몸에 사르르 퍼지는 것을 느꼈다. 넉 달 후면 그는 세 자리 숫자의 나이에 이르게 되리라. 알란 임마누엘 칼슨은 이번에야말로 영원히 잠들게 되었다고 확신하며 눈을 감았다. 인생이라는 긴 여행은 참으로 흥미진진했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어쩌면 인간의 어리석음은 예외일 수도 있겠지만 영원할 수 없는 법이다. 알라는 더 이상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피로감에 잠겨들었다. 모든 것이 검어졌다. 얼마 후 다시 빛이 돌아왔다. 어떤 뿌옇고 하얀 빛이었다. 세상에, 죽음이 이렇게 잠과 비슷한 것이었다니. 모든 것이 끝나기 전에 지금 떠오르는 이 생각을 마칠 수 있을까? 아니, 이렇게 잠원했다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볼 시간은 있을까? 그런데 이봐, 이 모든 생각을 끝내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생각을 해야 하는 거야? 알란, 7시 15분 전 아침 먹을 시간이에요. 빨리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 죽은 치워버릴 거고 점심시간 전까지는 아무것도 못 먹어요. 알리스 원장이 소리쳤다. 알란은 자신이 나이가 듦에 따라 순진해지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은 원한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닌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도 여전히 알리스라는 이름의 저 끔찍한 인간이 자신을 깨우고 여전히 저 끔찍한 죽이 차려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어쩌겠는가. 100살이 되려면 아직 몇 달은 더 남았고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죽을 수 있으리라. 술은 목숨을 앗아가요. 휴게실에 붙은 금주라는 게시문을 정당화하기 위해 알리스 원장이 하는 말이다. 술이 목숨을 앗아간다? 그거 괜찮군. 앞으로 종종 주류 판매점을 다녀와야겠어. 날들은 주들이 되고 주들은 달들이 되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알라는 그의 친구 헤르베르트가 50년 전에 했던 것만큼이나 죽음을 갈망했다. 헤르베르트의 간절한 소망은 그의 생각이 바뀌었을 때야 이루어졌다. 그것은 좋은 징조가 아니었다. 최악의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다. 양로원 직원들이 알란의 100회 생일 기념 파티를 준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그는 우리 속의 동물이 되어 선물이며 그 멍청한 축가들이며 케이크로 목구멍까지 채워지리라. 자기는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는데도. 그리고 이제 죽을 수 있는 시간은 단 하룻밤밖에 남지 않았다. 29. 2005년 5월 2일 월요일. 그가 좀 더 일찍 결정을 내려 남자답게 그 결정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알란 칼손은 행동하기 전에 오래 생각하는 타입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노인의 머릿속에 그 생각이 떠오르자마자 그는 벌써 말름셰핑 마을에 위치한 양로원 1층의 자기 방 창문을 열고 화단 아래로 뛰어내리고 있었다. 이 고개에 가까운 동작으로 그는 약간의 충격을 받았다. 사실 조금도 놀라운 일이 아니었으니 이날 알라는 100살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100회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가 양로원 라운지에서 1시간 후에 시작될 예정이었다. 시장도 초대되었고 한 지역 신문도 달려와 이 행사를 취재하기로 되어 있었다. 지금 노인들은 모두 최대한 멋지게 차려입고 기다리는 중이었다. 성질머리 고약한 알리스 원장을 위시한 양로원 직원 일동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파티의 주인공만이 불참하게 될 거였다. 에필로그. 알란과 아만다는 함께 있어 무척 행복했다. 그들은 천생연분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 사람은 종교와 이념에 대해 이야기하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고 다른 한 사람은 이념이라는 말의 의미조차 모르고 자기가 신봉한다고 믿는 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그들의 감정이 유난히도 따스해진 어느 날 저녁 1925년 8월의 어느 날 메스를 휘두른
룬드버리 교수가 약간의 실수를 범했음을 뒤늦게 밝혀졌다. 왜냐하면 이날 알란은 그때까지 영화로만 보았던 그 일을 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아만다는 그녀의 85번째 생일날 인터넷이 연결된 노트북을 선물 받았다. 요즘 젊은이들이 이 인터넷을 좋아한다는 소리를 어디서 들은 알란이 준비한 선물이었다. 로그인하는 법을 배우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렸지만 황소고름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몇 주 후에는 자신의 블로그까지 만들었다. 그녀는 매일 머리에 떠오르는 것들을 거기에 썼고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에 대해서도 글로 적었다. 특히 자기 남편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겪었던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 그녀는 이 글을 발리에 사는 자기 친구들만 읽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들 말고 누가 이런 사적인 페이지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 알란이 평소처럼 베란다에 앉아 아침 식사를 즐기고 있을 때 정장 차림의 신사 한 명이 불쑥 찾아왔다. 남자는 인도네시아 정부가 보낸 특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다음 채군 자신들은 우연히도 부인의 블로그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읽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만일 거기에 쓰인 것들이 사실이라면 칼손 씨의 특별한 지식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대통령을 대신해 정중히 부탁드린다는 거였다. 그런데 내가 무슨 도움이 될 수 있겠어? 알란이 되물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요. 하나, 염소젖을 증류해 화주를 만드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원자폭탄을 만드는 일이지. 네, 우리가 관심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남자가 말했다. 염소젖? 아니요, 염소젖은 아니고. 알란은 인도네시아 정부의 특사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그리고 과거에 자기가 이 폭탄 제조법을 스탈린에게 내준 일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 머리가 온전치 못한 사람이어서 결과적으로 큰 실수를 범한 셈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니 지금은 무엇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정신 상태에 대해 알아보고 싶단다. 정부의 특사는 요도유노 대통령은 아주 똑똑하고 책임감 있는 분이라고 단언했다. 오, 그렇다니 참 기쁘네요. 그렇다면 내가 기꺼이 도와드릴 수 있지. 알란이 말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요나슨이 이 책을 처음 쓸 때 첫 장에 적은 내용이 마음에 와닿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청중을 휘어잡는 재능이 있으셨다. 코담배 냄새를 물씬 풍기며 지팡이에 몸을 비스듬히 기댄 채 벤치에 앉아 계시던 그분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또 그분의 손주인 우리가 입을 해 벌리고서 하던 질문도 아직 귀에 생생하다. 할아버지, 그게 정말, 진짜 정말이에요?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들을 자격이 없단다. 라고 할아버지는 대답하셨다. 이 책을 그분께 바친다. 여기까지입니다. 번역하신 분은 인호경 씨네요. 처음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네요. 요나손의 작품은 제가 첫 번째 읽은 것이 샘을 할 줄 아는 까막눈의 여자였거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정말 제가 그때 뉴질랜드에 있었나?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읽고 나서 지인에게 줬는데 어쨌든 너무 재밌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다시 픽업했던 책이 지금 이 책입니다.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이야기였죠. 어쨌든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읽을 책은 책이 좀 많네요. 많아서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밌게 들어주셨는지 모르겠네요. 여하튼 감사합니다.